송원재 TV의 송원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정, 최근 참모들에게 했던 내용 일부가 좀 전해졌는데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 이 장면들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정치를 했죠.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죠. 이제 이 총선 이후에 이 자세, 이 국정에 임하는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국정에 임하는 태도를 바꾸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당에 대한 태도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였죠. 기억해 보시면 이 선거 전에 한 10여일 전쯤이었습니다. 그 의료 개혁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그렇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불통의 이미지를 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한 말에 진정성을 누가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대 정원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그렇게 보여 비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 이후에 총선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그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상당히 이게 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모양새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국민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시면 이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그 국민들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의 방점은 여기에 있다라고 수정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경우죠.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 직접 사과를 하면 되지 비공개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죠. 국민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통치 스타일과 관련해서 이야기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연설문 얘기도 마침 나오네요. 연설문이라는 건 국정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인데 연설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지죠. 그리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형식이든 아니면 담화 발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 받는 형식이든 그걸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연설문 초안을 받고도 행사 관련해서 그 초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수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부처에서 올라온 연설문 초안에 전문 용어가 많이 담겨 있자 대통령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쓰라고 돌려보냈다. 퀀텀 같은 전문 용어를 쓰는데도 큰 거부감이 없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이 메시지의 전달에도 상당히 좀 변화가 시작됐나 보군요. 그런 전문적인 단어 이야기는 언제나 연설문을 할 때 조심해야죠.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의 가장 큰 뭐라고 해요? 바꿔야 될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듣는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시간 조절이라든지 수위 조절이라든지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전문 용어는 정말 그건 대통령이 전문 용어를 썼다면 적확한 자기 표현을 위해서 전문 용어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건 참모들이 또 언론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 드리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지점은 대통령이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말 그대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공감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대통령이 좀 바꾸겠다. 정치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정치했습니다. 이제 정치하는 방식을 좀 바꾸겠다. 그 정치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예. 대통령은 정치하는 자리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행정 수반이면서 국가 수반이면서 최고의 국가 통치자이자 정치 지도자죠. 그런 면에서 정치를 하되 정치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소식도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전하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비대위원들하고 오늘 점심 즉 오찬을 하자 이걸 제안을 19일에 했다고 그러죠. 대통령 비서실장 이권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도 하고
또 윤재욱 원내대표에게도 19일에 비대위원들과 함께 만나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뜻을 전하면서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세요? F킬러 분이 송은재 저 사람 한동훈 지지자인 편향적이니 필터링하며 들으셈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한동훈 위원장 지지합니다. 그 지지하는 이유는 이 법치와 공정,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참 많은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이 총선을 이고 난 다음에 홍준표를 만났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홍준표가 그걸 알렸고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을 했죠. 4시간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물론 권영세도 만나고 대통령은 인사를 앞두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다음 이재명을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왜 국민의힘 쪽에 지금 이 비대위 부분이나 선거를 책임졌던 사람은 만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번 주에 이재명도 만나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그 낙선자들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만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데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과는 그럼 만날 일이 없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일정이 안 잡히니까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금요일 날 이재명과 통화를 할 때 그 당시에 이 한동훈 이 비대위와도 오찬을 갖는 걸로 오늘 오찬을 갖는 걸로 이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비서실장이 양쪽에 전화를 했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 이 윤재욱 원내대표. 근데 일정이 잡히지는 않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몸이 어지럼증이죠.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서 사실 걷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걸로 참석하기가 힘들다. 다른 비대위원들과 좀 하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한동훈 빠진 그게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부랴부랴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훈이 거절을 한 것이냐, 양보를 한 것이냐, 뭐 일정을 못 잡는 것이냐,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이 이제 또 불거진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요. 예. 사실은 윤 대통령이 홍준표를 만나거나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 이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이 국민의힘 이 낙선자를 만나거나 뭐 한동훈 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게 또는 만나는 약속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였죠. 순서였다. 예. 예, 순서는 지금 저 이석증 얘기가 나오네요. 한동훈 위원장 이석증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석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총선 마지막 날에 도저히 몸의 체력이 받쳐질 못해서 마지막 유세를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게 정확한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건강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죠. 지금 이석증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빨리 완치되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오찬을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보다는 조만간 오찬 약속이 잡혔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만나는 자리가 예정돼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예정돼 있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토요일 저녁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직접 그 홍준표가 만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난 다음에 배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셀프 촬영하는 것이 지금 뭐 대선 놀이하는 것 아니냐. 총선 전부터 홍준표가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응하지 않았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제가 어제도 제가 송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거절 또는 사양을 했다라는 건 알려졌고 그건 의미 있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자신이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용기지 배신이 아니다.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끼리는 서로 잘못된 건 교정해 가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냈거든요. 또 윤 대통령이 지금 만나자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선뜻 지금 홍준표, 이재명 이후에 이 만나는 모양이 선뜻 내키지 않죠. 당연합니다. 그 메시지를 한동훈 위원장이 낸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거절을 했다, 양보를 했다 그 메시지가 나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시면 보수 우파의 이 70%의 지지율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어떤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석정 저 참 고통스러운 것이고 저는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옆에서 봤는데, 그런데 저게 치료를 하고 어지럼증을 뭐 그렇게 이 식사를 하러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물론 뭐 개인의 그걸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 일정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말입니다.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의 요구를 저는 배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이 지지율이 모인 것은 법치와 상식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라라는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그 요구에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처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 메시지가 나온 것은 한동훈답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원팀이 되라, 뭐 정말 모든 게 합체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는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가급적 이재명과 만나는 시간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전에 오찬을 하는 것이 가급적 가장 좋은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 댓글 중에 악당들의 전성시대 저분은 좀 퇴출시켜 주세요. 써서는 안 될 용어들을 자꾸 반복해서 쓰고 있네요.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패널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대머리 말씀이시죠?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저건 인격적으로 의견을 내야지. 저를 대머리라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대머리가 된 데는 사실 제 책임이 아니고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아버님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100% 유전입니다. 그래서 대머리라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뭐 제 탓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본인이 괜찮으시다고 또 하시는데 하여간 그런 용어에 있어서 모욕적이고 인격 폄훼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가 없는 것이죠. 이 방송을 볼 때는 상호간에 소통을 하는 거지만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물론 지켜야 할 룰이 있죠. 그러나 시청자분들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뭐 자신의 의견은 일반적인 다른 의견이라도 제안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켜야 할 룰과 원칙이 있는 것이죠. 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양자회담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구 좀 띄워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던 그거 말고요. 처음 띄웠다가 내렸던 그것 좀 띄워주시죠. 예, 양자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했어요.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 일단 만나서 소통 시작하고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통화도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께서는 이 대표, 즉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 민주당이나 언론은 아직도 영수회담이라고 자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겠죠. 이 양자회담의 그간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총선 끝나고 양자회담을 상당히 신속하게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속하지는 않았죠. 신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좀 더 빠르게 했어야 됩니까? 상당히 갈팡질팡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자회담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양자회담을 대통령이 이 제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회담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유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알고 네. 그 중심을 잡고 뭐 어떤 회담이든 해도 좋고 좋은 겁니다. 근데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지금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도 그런 뉘앙스가 묻어 있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박수를 쳤고 지지를 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와 상식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정치가 한 발짝 좀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정치 개혁 좀 하자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잡고 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금 인사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 국무총리를 만약 이거 인준을 해주지 않아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국무총리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 비서실장 인사부터 풀리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국정 기조를 지키는 건지 다 바꾸는 건지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제원이나 원희룡 같은 경우에 비서실장을 윤 대통령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할 사람들이죠. 근데 앞으로 국정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를 모르는데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고 지금 나가야 하는데 그 전에 홍준표를 만난 거예요. 예. 홍준표와 만나서 4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뭐 국무총리 누구 지명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4시간 동안 홍준표가 한동훈 위원장 지난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에 동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 이후에 이게 나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또다시 과거의 YS DJ식의 적당히 뭐 봐줄 거 봐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정치 좀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제. 법치도 안 되는데 무슨 정치가 됩니까? 법치는 가장 기본인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조폭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법을 어긴 사람을 대충 봐주고 뒤로는 또 뭐 설설 거래하고 그게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였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정치술인 것처럼. 홍준표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갈라치기 해서 지금 한동훈과 홍준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 선택하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정부 안에는 한동훈도 있는 것이고 오세훈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이죠. 이재명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만나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까? 할 말 다 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서로 주장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만나야 된다. 한동훈과 이 오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한번 해야죠. 앞으로 국정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고생을 했다. 이 국정은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리해 갈 것이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입니다. 예. 이번 양자회담이 진행되면 이제 어떤 형식이나 의제가 진행될지도 관심사이죠. 문구 띄워주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총론적 차원에서 사실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양자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관심사입니다. 그 좀 띄워주세요. 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원금 문제 등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된다.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개헌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생 뭐 지원금 25만 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문제와 함께 최상병, 김건희, 이태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의제가 좀 올라올 것으로 생각돼요? 금요일 오후 3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죠. 예. 그 전에 이제 비서실장끼리 조정을 했고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바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이 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지지층에. 그때 이재명이 한 이야기입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저 이야기를 하겠다. 그다음 저것 이외에도 다른 지금 민생 뭐 이 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특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재명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래서 묻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보입니다.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고요. 예. 또 의제 지금 조율하고 24일, 25일 예.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의제 지금 조율 중입니다. 네. 조율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지금 급한 것이 국무총리나 이런 인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조를 그러겠죠.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먼저 25만 원 국민 살포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징적인 걸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만 원 이재명이 전 국민 살포하자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25만 원을 만일 받게 되면 지금은 일단 폐해가 아주 많게 되겠죠. 저는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서민들의 어려운 지원을 하면 됩니다. 또 해왔고요. 그렇죠. 물가 관리, 지금 물가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서민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물가 좀 올라도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잘 모릅니다. 또 오른지 내렸는지도. 지금 물가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적자 재정이에요. 그것도 규모가 엄청난.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지금 400조가 돈이 풀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이다.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재명과 만나는데 윤 대통령이 이거 일회성 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래서 정치 바꾸겠다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만나고 나면 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당연하죠. 민주당 지지층도 찬성해 주는 사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쇼를 언제나 해왔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협의를 하면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25만 원 전 국민 줍시다. 야,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위 80%만 주자. 이게 지금 무슨 정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민에 대한 정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가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요.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윤석열 정부가 인사나 이런 모든 부분을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바꾸고 풀어나가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이재명도 만날 수 있고 조국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걸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내고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25만 원 전 국민 살포하자. 또 하나는요. 수원지검의 검찰청에서 이화영 그 대북 송금 부분입니다. 이 술판을 벌이고 검찰이 회유했다라고 했어요. 이건 검찰 내부의 사정과 검찰의 조사 방법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당장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청담동 술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눈에 떡 드러나는 뻔한 거짓말이에요.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재명이 뭘 노리겠습니까? 지금 검찰에 이재명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까불지 마라. 자신을 건드리면 가짜 뉴스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보복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판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오히려. 검사를 건드리면 판사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이재명과 지금 만나서 국정 기조까지를 의논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쟁점이 실제로 의제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충돌을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국무총리 승인해 준다고 하면 25만 원 받습니까? 예. 일단 25만 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25만 원 하나를 더 다뤄보죠. 25만 원을 만약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민생복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자 그러면 당장에 사실은 물가가 더 자극을 받을 것이다. 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지난 총선에 패배한 이유도 물가 문제 때문에 패배했다고 지금 하는 이제 통계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높아질 것이고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지금 환율 문제나 원자재 수입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5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그 후에 닥쳐올 문제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25만 원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통령이 취할 것으로 보는데 만일 그걸 조금 전환시켜서 25만 원을 지원해서 그건 좀 부당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하자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을 좀 합의를 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요청을 해온다면 그건 수용하겠다. 이렇게 만일 전환한다면 그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또 정부 흘렸어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러니까 양자 회담을 앞두고 확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의도적인 뉴스를 흘리는 것이죠. 25만 원 부분은 결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특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단 했어요. 예. 25만 원 부분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뭐 이재명 이 대표와 처음 만나는데 처음 싸우고 헤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뭐 좋은 사이로 어쨌든 앞으로 자주 만나자라고 했는데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는 양보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미 양보를 했어요. 이 이재명과 대통령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 보내는 시그널은 상당히 결정적인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부분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들이 이때까지 경험하셨다시피 정치권에 관계되는 재판은 가급적이면 하기 싫답니다. 예. 가급적이면 구속도 하기 싫고 가급적이면 재판 뭐 질질 끌면 질질 끌려가고 귀찮다 이겁니다. 내 뭐 월급 받고 내 승진해야 되는데 아무 도움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잘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뭐 가장 큰 카드로 들고 나온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은 저 25만 원 전 국민 나눠주는 거 저거 입만 벌리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지사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또 나 왜 25만 원 줍니까? 어차피 빚잔치인데 250만 원을 주죠. 250만 원이나 주려면 저기 말대로 2억 5천을 주던가 그래야 좀 쓸지 뭐. 그러면 이제 타협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뭐 하위 50%라 주는 걸로 나누자. 예. 지금 지난 총선 때요. 그 물가가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도 정부가 1,500억 풀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왜 저걸 뭐 몇 조를 못 쓰는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양보한다면 뭐 절반 정도겠죠. 뭐 절반 정도인데 또 그건 국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예. 뭐 주지 않아야 한다. 주려면 다 주라. 뭐 이런 전에 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기조는 정확하게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양자회담을 하든 뭐 하든 그게 맞다. 그게 대통령제에 맞는 것입니다. 자꾸 선거에 지고 나니까 뭐 협치하라는 거다. 협치가 뭡니까? 국민을 위한 협치입니다. 지금 양자회담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게 뭐가 있습니까? 25만 원 나눠주기로 합의하면 협치고 이 국민한테 유리한 겁니까? 제가 지금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세나님이 물가 안정 관리하세요 라고 지금 댓글을 주셨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어려움은 물가 문제죠. 늘 우리가 지금 먹고 쓰는 물건, 음식, 생필품 뭐 또는 자동차 뭐 기름 뭐 이런 것들이죠. 25만 원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가 문제를 잡아야 해결되는데 물가가 물론 이제 뭐 지금 같은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물가가 잡아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제 국제 경제 체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방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기름값이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부가 정책을 써서 그것을 최대한 관리를 해가는 것이죠. 자, 총리 인준 문제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어차피 이 문제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게 한번 당신이 추천을 해보시오 이렇게 갈지 아니면 우리가 최대한 야당도 조금 어느 정도는 받아줄 후보를 나름대로의 인선을 할 테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지 뭐 그에 따라서 반응도 각각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의 어떤 인준과 관련한 논의가 될까요?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 힘들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참 고민이 많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두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는 홍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박영선 총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정식의 대통령실의 그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나오는 것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비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영선과의 뭐 친하고 다 친합니다. 그런데 박영선 총리에 대해서 어제 정청래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박영선을 빼간다면 그러면 이재명이 홍준표를 빼와서 여기 민주당에 상임 고문을 시키면 기분이 좋겠냐, 오케이 하겠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송원재 TV를 통해서 지금 박영선과 홍준표를 맞바꾸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 댓글에 많은 분들이 웃돈을 좀 얹어서라도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박영선은 이재명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이재명이 박영선 뭐 계속 공격했고요. 이재명은 박영선이 뭐 총리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실에 국무총리가 누가 되는 건지 25만 원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요. 조그마한 교통사고 하나 걸려도 경찰에 걸려도요.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이재명은 지금 머릿속에 검찰 재판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박영선 이야기도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에게 왜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묻습니까? 국무총리 승인을요. 예. 이런 사람이 어떻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제입니다. 의원 내각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자기 일을 하고 의원들은 국회는 국회 일을 하라라는 게 우리 대통령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걸 어기고 계속해서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당의 승인을 받아야죠. 인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좋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무슨 야당의 대표가 국회를 장악했다라고 해서 국무총리를 이재명이 추천을 하거나 뭐 이재명이 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YSDJ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가지고 놀 때 그때 쓰던 소위 쌍팔년도 정치술입니다. 저도 그때 기자를 하면서 이게 대단한 정치적인 중요한 것인 줄 알았어요. 국민들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이에 따라서 여러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를 마지막으로 다루기 전에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조국 대표 얘기도 같이 겸해서 이게 사실은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역관계가 지금 새롭게 형성돼 있죠. 조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자회담 환영한다. 그런데 자신도 만나달라 뭐 그랬는데 문구 좀 띄워주세요 이야기를 하면 자 보고 계시다가 문구를 좀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좀 웃겨요. 나도 만나달라. 왜 이재명 대표만 만나냐? 나도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국이 왜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만나려고 하는지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만나자고 요청하는데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궁금해져요. 한동훈도 꼭 만나고 싶다고 언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조국이 선거 때는 전 위원장한테도 그랬나요? 예. 정말 만나고 싶다 했고 이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이재명이 이 양자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재명은 상당히 많은 것을 이미 얻었죠.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검찰의 시그널에서 이미 상당한 많은 것을 얻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야당이 있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뭐 조국도 있고 이준석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재명이 절대 압도적인 야당의 제1당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조국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조국과 이재명이 언론에 저렇게까지 많이 나와야 될 정치적 비중과 가치가 있습니까? 먼저 이준석까지입니다. 지금 의원 수를 가지고 누구나 언론이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좀 보고요. 그 무게감을 보고 지금 언론에서도 다뤄야 하는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해진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하지 않은 뉴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메시지도요.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인터넷에는 기사가 오릅니다.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조국과 이준석은 지금 저 특검을 가지고 이재명을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아마 더 강성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만나달라고 하는데요. 이재명을 만나고 난 뒤에 뭐 못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날 이유가 있어야죠. 예, 뭐 이유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기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무려 당이 6개인가 이렇게 되죠. 그거 다 만나야 됩니까? 소위 뭐 원내 이 교섭 단체가 구성이 되는 정도로 만나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과 조국은 만나나 만나지 않으나 계속해서 저런 강성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게 될 겁니다. 저건 대화도 아니고요. 지금 뭐 조국 선거 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들 분풀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까지 만나야 합니까? 조국 뭐 분풀이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기자회견에 대고 분풀이 하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왜 만나서 꼭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내 교섭 단체나 먼저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잠시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그게 하나의 자기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전하겠지만 그 자체가 자기한테 지금 다가와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뛰어넘어 보겠다고 하는 자기 마음 소연을 그렇게 하고자 하겠죠. 제가 조국에게 자꾸 드리는 말씀은요. 조국에게 그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사람은 판사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검사가 옳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조국의 입시 부정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이 옳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조국도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판사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해서 지금 조국이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을 때는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봐달라고 탄원서도 내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고 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옳은 것이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내가 과도하게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검사가 계속 잘못됐대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나 똑같습니다. 검찰이 조금 더 겁나죠. 그런데 조국은 계속 검찰을 없애고 다 없애버리고 경찰에 다 수사를 맡기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조국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면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2심까지를.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겠냐. 조국이 하면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과거에 뭐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에 오해가 있었던데 뭐 이런 이야기들 하겠죠. 지금 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줘야 됩니까? 네. 자, 국면 전환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국정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이 24일 또는 25일 정도로 예정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죠. 자, 어떻게 그 양자 회담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변화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겠죠. 이런 국면이 전환되는 또 하나의 상황, 장면을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의대 증원 조정 문제 한번 보죠. 6개 국립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대 증원 50에서 100% 내에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건의드린다 해서 6개 거점 국립대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건의하는 형식으로 밝혔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에 응답을 했죠. 정부가 응답한 셈이죠. 내년도 한해 각 대학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에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의대 학장들은 2025년도 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해서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 그러니까 정원을 동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인데 일단 정부가 상당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에는 2,000명을 계속 증원을 이제 고수하는 입장이었는데 국립대에서 제안을 하자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로 일단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대 증원이 총선 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저게 왜 저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였다면 총선 과정에서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대통령은 이 확실한 그런 좀 고집스러운 입장이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재명 대표와 만날 때 뭐 무슨 이야기든 못 하겠습니까만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도와주려면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건 민주당도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와주려면요.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은 이 의대 증원 부분과 관련해서 조롱을 했어요. 저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싸울 때 정말 피 터지게 싸우도요. 조롱을 당 대표의 입으로 조롱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변인을 시키거나 이렇게 합니다. 2,000명 불렀다가 대충 해서 500명으로 줄이려고 그러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협상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개혁은 언제나 이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이 저런 조롱하는 태도, 이재명은 되돌아보시면 총선 과정에서 거의 총선에 이걸 거의 깽판 치다시피 했어요. 예. 뭐 대파 들고 다니고 뭐 가짜뉴스 거짓 선동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식도 괜찮았고요. 지금 이제 의사 쪽의 내부의 지금 의견들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의대 정원 부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의료계 내부의 교수와 전공의들의 사이, 이 뭐 개원의와 이 사이 뭐 이런 것들의 갈등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의료계 내부의 이 의견 조율 과정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 맡기고 윤석열 정부도 이제 유연해졌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 여러 가지 좀 뭐 시간적으로 계속 이게 언론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25일부터 이제 의대 교수들 저 문제가 되면 이 기사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과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 막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전공의 그 저 면허 부분도 유연하게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편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지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저보고 뭐 호칭을 좀 잘해달라는데 호칭 저는 붙여주고 싶은 사람과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좀 구별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공중파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펜앤마이크는 뭐 아주 훌륭한 그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제가 제 입장에서 거기에도 저는 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재명이 많이 도와주는 부분이다. 저 가지고 더 이상 좀 조롱하고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다. 이게 좀 귀에 이렇게 들어오는군요. 예, 의대 증원 문제 사실 다룰 게 좀 많이 있는데 다른 주제가 많아서 요거 이제 의료계가 이번에 이제 물꼬를 새롭게 뜨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이제 장기적으로 충돌 양상이 계속될지 문제는 좀 지켜보면서 이후에 한번 좀 더 토론을 해보시죠. 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조국과 이준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 저 장면 한번 보시죠. 중간에 해병대 예비역들이 서 있네요. 자, 중간에 제일 보면 이제 아마 박주민, 제일 왼쪽부터 보면 박주민,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그 다음에 이준석, 조국, 김종민, 오른쪽에 두 번째는 진보당 강성희까지 있네요. 참 여러 인물들이 지금 저렇게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자, 저거 이제 최상병 특검법 신속히 촉구한다,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이 6당이 저렇게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뭐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이준석 말이죠. 이준석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뭐 보수인지 이준석은 보수와 진보와 좌파와 우파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냥 정치 장사꾼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권에 정치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재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좌든 우든 뭐 보수든 진보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실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뭐 이제 그쪽에 가서 노는 게 맞고요. 더 이상 뭐 이쪽이 어떻느니 홍준표하고 그렇게 짝짝꿍을 해서 홍준표는 한동훈 공격하고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그런 식의 장난 좀 그만 치다. 그건 진짜 협잡입니다. 협잡. 그런 짓 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다음요. 최상병 특검법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꾸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상병 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경찰의 수사를 의뢰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어디까지 의뢰를 이 수사 의뢰를 할 것이냐. 이걸 국방부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국방부 내부의 수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식 수사는 아닙니다. 수사 의뢰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경찰, 검찰, 이 법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 부처 안에서의 일입니다. 이걸 이제 경찰에 의뢰를 하면서 한번 번복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게 지금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예. 좀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수사 방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방부 내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에 이제 착수를 했어요. 그러면 기다려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특검을 하자 뭘 하자는 거죠? 지금 무슨 특검이 뭡니까?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도 하기 전에 공수처 수사도 하기 전에 특검을 바로 하는 것은 특검법의 위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정치적으로 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온 이유는 쭉 나열되어 있는 특검법 중에서요. 그런 대로 좀 지금 합의를 볼 수 있는 가장 좀 쉬운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굳이 하자면 못 받을 이유도 없어요.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종석 장관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되는 건데 그게 만약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종석 장관이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걸로 인해서 내는데 그 뒤에는 저 뒤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지금 탄핵 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준석은 그쪽에서 놀면 됩니다. 네. 네. 어울리네요, 그게 저하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한번 좀 살펴보죠. 이준석 대표의 발언 관련된 문구 좀 띄워주세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죠. 뭐 27%를 27%인가요? 23%인가요? 3%입니다. 23%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은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층으로 좁혀졌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질적으로 되게 안 좋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던지지 않는 한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티핑 포인트가 이미 넘어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지지층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적으로 되게 안 좋다.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층이니까 질적으로 되게 안 좋다.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이 장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요한 혁신위 때 이준석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가정교육이 좀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건 참 해서는 안 될 말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준석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라고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이 제가 정치 장사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런 것들입니다. 갈라치기를 통해서 이게 국정의 균형감과 조화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갈라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독하게 합니다. 막말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준석, 이재명,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진흙탕 개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흙탕 싸움은 자기는 위선을 하지 않는다. 정치에서 진흙탕 싸움은 자기가 정말 솔직히 하는 잘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홍준표가 저렇게 막말로 한동훈을 공격하는데도 한동훈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은 홍준표를 막말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막말을 쓴다라고 해서 그게 잘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준석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질적으로 나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준석이 이번에 당선될 때 제가 이걸 하니까 댓글에 2가지가 올라왔습니다.
당선될 때 가장 뭐 결정적으로 역전을 시키는 그 계기가 어머니가 가서 눈물을 흘렸 부분이 많이 동탄의 그 주민들에게 다가갔다 그래요. 예. 이준석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음. 그 이준석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준석 부모가 있잖아요. 어머니 가정주부잖아요. 어머니가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입니까? 60대 이상 이 은퇴한 사람들이 다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준석과 홍준표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정치권에 우리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면요. 저런 정치꾼들 다 없어져야 합니다. 저런 정치꾼들 여의도에 수천 명 있습니다. 밤만 되면 막 버글버글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무슨 이재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바뀝니다.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발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거든요. 저런 자기 부모를 보고 질적으로 되게 안 좋다라고 하는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당선이 됐어요. 또 한 가지 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가겠습니다. 홍준표가 이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 우파를 괴롭혔던 정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반자, 배신자다라고 했어요. 예. 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도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윤석열 검사,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4시간 식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정치를 잘한다, 바뀐다 이러는데 이 홍준표는 한동훈을 때리고 이준석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아주 막말로 공격을 해요. 그냥 당을 같이 하세요. 정치를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도 뭐 밥벌어 먹고 살 게 그것밖에 없다면 같이 당을 하세요. 왜 이렇게 뭐가 위선입니까? 홍준표가 지금 위선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예, 조금 있다 그러면 그 뒤에서 한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 이 부분을 한번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평가를 다시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걸 좀 지금 궁금해요. 이준석 대표가 조국 대표와의 손을 잡을 가능성 그것은 이미 물꼬가 터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사건으로 문을 텄는데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자기가 정당을 만들 때의 그 정당성, 정체성 얘기할 때는 반윤,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조국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반윤 정체성이 지금 이제 점점 일치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사안별로 연대를 최상병 특검법 이후에 계속 해가다가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추측이니까요. 조국이 어느 시점에 구속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안별로 이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해오다가 2030 세대와 4050 세대가 연합을 하자. 새로운 형태의 세대 연합을 하자. 그리고 이준석이 그간에 주장했던 사실상 자유주의를 그냥 바꿔서 진보적 보수주의 또는 보수적 진보주의 또는 보수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라는 말을 바꿔서 이런 개변을 하면서 조국 혁신당과 손잡는 변신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여의도에 밤 되면요. 예. 잘 아시지만 그런 저런 뭐 시나리오는 하룻밤 사이에 수백 개씩 쏟아집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장사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뭐 뭉치지 못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 앞에 뭐 붙이는 건요, 네. 전부 사기입니다. 그냥 보수면 보수인 거고 진보면 진보인 거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구속이 되고 나면요, 저는 조국당 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을 겨냥을 한 것이죠. 이 양자회담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은요, 이 민주당과 야당 전체를 보면요, 뭐 국회의원 수도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이나 조국 저 당은 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준석과 조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뭉쳤다 헤어졌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막말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상품이 언론 플레이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계속 더 센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언론도 광범위해진 만큼 이 기사들을 좀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가치 없는 주장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조국과 뭐 손 못 잡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반윤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특검으로도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뭐 손잡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지금 현안은 어찌든지 그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믿었던 민주당이 외면하거든요. 그럼 믿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왜 도와줍니까? 그건 네. 이야기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그 좀 띄워주시죠. 홍준표 시장이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라온 한동훈 위원장을 옹호하는 글에 답을 했죠. 청년의 꿈 이용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아니, 글을 올렸죠. 45%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이 차기 당대표를 맡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 대부분 국민들은 총선 패배의 원인이 한동훈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동훈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지방선거,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리라 굳게 믿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글을 올렸어요. 다음 글을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청년의 꿈 이용자에 관한 댓글이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죠. 아니,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신 나간 배알 없는 짓으로 보수 우파가 망한 것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저격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조금 더 평가하는 사람들도 배알 없는 보수 우파가 돼버렸네요. 저 평가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우파에서요, 그 한동훈 차기 대권을 놓고 한동훈과 이 홍준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그 홍준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는 25년 동안 계속 정치를 하는 그 수법이 똑같아요. 그 왜 홍준표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홍준표 주변에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모두 등을 돌렸느냐? 저런 태도 때문입니다. 홍준표는 정치에 진심이 없어요. 네. 정치를 왜 하느냐? 자기 개인 이익 때문에 해요. 그게 30년 정치입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수 우파 지지층에서 총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면서 두 사람이 다시 잘 협력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밤에 잠을 못 자면서까지 고민을 하느냐는 이유는요, 그 부분입니다. 우리 정치가 좀 더 이제 새로운 정치로 나가야 하고 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로 나가자. 과거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홍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 배신했대요. 제가 보기엔 홍준표가 배신한 거예요. 홍준표가 지금 국민의힘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홍준표는 총선이 열리고 있고 총선 막바지에도 그 총선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게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홍준표가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여전히 60%, 70%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홍준표는 10%도 안 됩니다. 그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됩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시각이 그간의 시각들은 차기 대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시작됐는데 이번 기회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 싹을 아예 근본부터 자르려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많았었죠.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런 주제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는 것을 혹시나 출마를 할까봐 그 자체를 막으려는 목적이 오히려
지금 공격을 집중하는 주된 이유다. 당대표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 당권 도전 아예 못하는 것이 당장 시급하게 막아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목적이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이간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으로 모여 있는 이 지지층 이걸 깨지 않으면 도저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가 이걸 이간질을 통해서 홍준표가 아주 독한 말을 쓸 때는 언제나 확실하게 계산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준석 그걸 배워가지고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간질을 해야 되고 홍준표로서는 당장 6월 말 이제 전당대회가 오늘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되면 한동훈이 만약에 나오지 않을 건데 만약에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자기가라도 나가야 되는데 자기 나오면 한동훈한테 안 됩니다. 지금 자기라도 나오고 싶죠 지금. 근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간질, 이제 갈라치기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이 저도 지금 많은 댓글을 통해서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야 하느냐. 국회가 화환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환들이 몰려들었는데 화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한동훈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메시지로도 이야기를 했죠. 상당한 기간 동안 성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교하지 못했고 박력 있지도 못했다라고 반성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맞지 않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협치라는 이름으로 이 방향으로 잡는다면 당에서 그걸 협조를 해주면서도 상당한 견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도대체 누가 맡을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장제원이고 원희룡이었습니다. 지금 장제원, 원희룡이 뭘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그러면 장제원, 원희룡이 당의 리더십을 맡는다든지 그게 되지 않으면 한동훈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동훈으로서도 고민이 될 거고요. 한동훈이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상 자기 운명은 이제 자기 손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당연한 겁니다. 지지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한동훈도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 있는 것이고요. 그건 기본은 아니죠. 사실은요. 기본은 아니지만 여지는 남겨둔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될 것이냐. 그건요. 정확하게 이제 정말 윤석열 정부를 보완하고 이 수평적 관계에서 정말 또 협력할 건 협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 이제 야당까지를 모두 아울러서 국정을 말 그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폭 넓게 가져가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단순히 보조를 맞추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관점에서 홍준표가 속이 타는 거죠, 지금. 예.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건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한동훈 위원장이 홍준표 시장이 그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답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답을 했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저 여러분은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과 여러분이 두 개가 있더군요. 여러분을 보니까 국민 보수 지지층, 보수 정당 지지층 당원을 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이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일단 홍준표 시장에 관해서 답을 하는 것이면서도 또 다른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도 있었어요. 한동훈 위원장 저 글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메시지 능력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총선을 이끌면서 한동훈이 경험이 없다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예. 또 정말 이 선거판에서 오랜 30-40년 이렇게 지켜보면 간 큰 사람들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옛날 YS나 DJ는 나라를 들어 먹을 정도의 그런 간 큽니다. 선거판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25만 원을 왜 나눠주느냐. 2억 5천을 주면 선거판에 뭐 그런 것들 많았습니다. 한동훈은 참 합리적이고 엘리트다라는 것인데 메시지 능력은 뛰어납니다. 저 짧은 문장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지지층에 하고 싶은 말, 또 일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홍준표에게 하고 싶은 말, 자신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를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홍준표에게 하는 말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전날 뭐 홍준표가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 가장 무게감이 크고 물론 이 지지층에 하는 말이 배경으로 있고요.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이 가장 어떤 이 진정성을 갖고 애절하게 다가왔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신과 용기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에게 하는 거죠. 지금 자꾸 제가 홍준표 그 대구시장을 비판하니까 야 홍준표가 니보다 낫다는데 홍준표가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 아시죠? 홍준표의 특징입니다. 홍준표 정치적 계산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뒷바탕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 중에서 홍준표한테 인사하러 안 간 사람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후보 때도 형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한동훈만 가지 않은 겁니다. 한동훈이 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서 찾아뵌 것이에요. 한동훈이 가지 않는 이유는요. 이젠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협잡하는 정치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래서 한동훈이 패했는데도 100% 한동훈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하는데도 많은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찾는 이유입니다. 홍준표 거기서부터 삐낀 거예요. 네, 오늘 저기 댓글 중에 곡광처사님도 차단시켜 주세요. 제가 쓰지 않아야 될 용어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쓰지 않아야 될 그런 용어들을 반복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네요. 곡광처사님 찾으면 차단, 퇴출시켜 주시기 바라고. 예, 동행님, 군침이 싹 도는님,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고맙습니다. 이런 걸 엄격하게 하시는군요. 예.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의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소통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쓰지 않아야 될 용어들은 개인적으로 모욕을 표현한다든가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시현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 송원재 대표님 모시고 지금 국정 스타일 국면 전환 변화가 시작됐다. 양자회담, 의대 정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전환이 됐고 또 민주당도 자기 방식으로 국면 전환을 시작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진단해 봤습니다. 송원재 TV의 송원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